자, 그 다음은 이제 현금화 절차입니다. 자, 먼저 이제 추심 명령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A가,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요 1억 원에 대한 추심에 대한 권한이 이제 A에게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억 원의 채권자는 여전히 B이지만 요 1억 원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A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추심을 할 수 있는 지위, 그게 이제 A에게로 넘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심 명령을 받게 되면은요, B는 더 이상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넘어온 거예요, A에게 그 지위가요. 그래서 만약에 압류 추심 명령까지 된 상황에서 B가 C에게 1억 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요, 이건 당사자 적격이 없는 소가 돼가지고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심 명령까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 가압류된 상태에서 B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승소 판결을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까지 있으면 더 이상 B는 이거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적법한 소송입니다. A가 이제는 추심 권한을 행사해야지 돼요. 그래서 A는요, 요 1억 원을 자유롭게 추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이제 뭐 말로 내가 추심 명령 받았으니까 변제해라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겠고, 안 되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 1억 원에 대한 지급을 나에게 해라. 내가 추심권자니까 나에게 해라. 그렇게 추심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추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1억 원을 이렇게 A가 추심을 했어요. 그러면 요 추심을 한 1억 원은요, 여전히 B 겁니다. B. B가 여전히 채권자거든요. C에 대한 채권자는 여전히 B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심을 한 거는 A가 B의 거를 대신 받은 겁니다. 대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A는 B에게 1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마침 자기에게도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B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추심한 걸 돌려줘야 되는데 A가 B에 대한 채권이 있으니까 이거 충당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당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심을 5천만 원을 했다 이거예요. 5천만 원을.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B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A가 B에게 1억 원 채권이 있으니까 5천만 원 충당하고 이 채권은 이제 5천만 원만 남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심 명령에 의해서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은 없으면은 A는 간단하게 충당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2억 원을 만약에 추심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1억 원은 충당하고 1억 원만 B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1억 원 이렇게 변제를 받았어요. 추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B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다 이렇게 D. D도 이렇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A는요, 공탁을 해야 됩니다. 왜? 다른 채권자가 있으니까요. 자기 혼자 만족을 얻을 수 없잖아요. 이때는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추심한도를 공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법원에서 A와 D에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심 명령의 경우에는요, 자유롭게 추심을 한다.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충당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고 다른 채권자가 경합이 된다라고 하면 공탁을 해서 배당을 받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추심 명령의 장점은 이거예요. 추심 명령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요 1억 원은 언제 없어지냐면요. 1억 원은 언제 없어지냐면은 추심을 해서 충당을 하거나 또는 추심을 해서 공탁을 해서 배당을 받거나 그래서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범위 내에서만 없어집니다. 그죠? 추심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채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심 명령을 받고 났는데 보니까 이 C가 무자력이다 이거야. C가 아무 돈이 없더라. 그러면 B의 다른 재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 찾아서 거기에서 요 1억 원을 만족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것이죠. 추심명의 가장 큰 장점은요. 요 집행 채권이 현실적인 만족을 얻을 때까지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추심명령을 받아도 여전히 요 피압류 채권의 채권자는요. 여전히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추심명령 이후에도 다른 B의 채권자가요. 추가로 압류, 가압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압류가 경합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추심을 하더라도 A는요, 이거를 공탁을 해서 배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파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가 추심 변경을 제일 먼저 받았다고 해서 A가 우선하는 어떤 자기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채권에 대해서 추가로 압류, 가압류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공탁이 되고 하기 전까지는요. 따라서 그런 단점이 있는 게 추심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에 보면은 의의는요, 채무자의 가름에서 이행을 청구하고 수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추심을 하는 겁니다. 채무자를 대신해서 추심할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나번의 송달을 보면은요, 추심 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송달이 됐을 때 추심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주 2번에 있는 이제 판례도 아주 중요한 이제 판례인데요. A가 B에 대한 이렇게 집행채권을 가지고 있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피압류 채권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압류 추심을 한 거예요.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 압류 추심 명령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되는 채권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지금 뭐를 지금 권리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이죠. 집행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집행채권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요 채권을 압류한 거니까 요 1번 채권은요.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 중단되는 사유는 압류죠. 압류. 민법 168조 2호에 보면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압류에 의해서 요 집행채권은 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자, 2번 채권에 대해서는요. 압류 추심 명령이 도달됐을 때 확정적인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지만 압류 추심 명령이라는 거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추심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 2번 채권에 대해서 이제는 A가 B를 대신해서 추심을 하겠다는 거니까 아무런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 최고로서의 효력은 적어도 요 C에게 압류 추심 명령이 송달된 시점에서는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 예를 들어서 요 채권에 대한 피해 없는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 제일 대표적인 추심금 소겠죠. 추심의 소를 만약에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가 있다면 요 최고시, 즉 압류 최고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된다 이거야. 유지가 된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추심권의 범위는요. 원래는 이제 여기가 뭐 집행채권이 2천만 원이다. 근데 피합류 채권이 2천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요 전부에 대해서 추심 권한을 갖는 게 우리 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 보면은 채권자가 스스로 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압류 추심할 수도 있는데 실무는 다 그렇게 합니다. 실무는요. 이게 요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압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법리적으로는 피해압류 채권 전부에 대한 추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상은 요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압류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가로에 있는 예외 부분은 뭐 만약에 2천만 원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1,000만 원인데 이런 경우 채무자가 신청해서 1,000만 원으로 줄여 주십시오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별로 이용이 안 되는 게 보통은 이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압류 추심을 하니까 별로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심권의 행사는요. 추심 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자유롭게 추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판례를 보면은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A가 1억 원 채권에 기해 가지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압류 추심령을 받았다 이게. 압류 추심령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1억 원에 대한 권리 행사는요. A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A가. 그래서 만약에 B가 이렇게 C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사실 은 부적법 각하가 돼야 되는 거죠.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의 소송에 대해서요. 부적법 각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A가 이렇게 C를 상대로 추심금 소를 제기했다. 이게 추심금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복 제소에 해당해서 그러니까 소송으로 갔잖아. 이거를 지금 B가 먼저 제기했고 그다음에 A가 추심금 소를 제기한 거니까 소송물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후소는 중복 제소로 각하를 해버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중복 제소다라고 해서 이걸 각하하잖아요? 그러면 B가 C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는 어때요? 당사자 적격이 없어도 또 각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A가 C를 상대로, 다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 제소라는 게 이중 제소를 당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건데, 삼중 제소를 당할 위험이 있잖아요. 이거를 각하해버리면요. 중복제소라고 각하하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각하하고 다시 추심금소를 제기하게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복제소로 보지 않아서 그냥 이 소송 그대로 이제 심리를 하고 요 소송만 각하를 하면 되겠다라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중복 소재기인지는 그냥 이게 각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소제기의 당연한 효과로서 중복제소로 각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를 따져서 하는 거는 다 타당하지 않다는 게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쌍가로 2번에 보면은요. 자, 여러분 이제 추심금 이제 소를 이제 제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A가 B에 대한 이제 채권에 기해 가지고 압류 추심 명령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요 송달 안 된 때입니다. 뭐 2020년 7월 1일에 송달이 됐다면 그때 추심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A가 이제 2020년 뭐 10월 1일에 추심금 소를 제기한다. 추심금 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지연 손해금은 언제부터 붙이냐 이게 지연 손해금은요. 이때부터 붙이는가 이게 이때부터 붙이는가 이때부터 붙이는가 이 문제인데 이 추심금 추심 명령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행을 청구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추심금 소를 제기한 때부터 지연 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추심 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을 소축법에 의해서 청구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를 보면은요. 이렇게 A가 B에 대한 채권에 기해 가지고 요구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압류
추심 명령을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B가 C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소 제기했다? 이건 부적법한 소송입니다, 이거는.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C를 상대로 추심금 소를 제기한 거야. 추심금 소를 제기한 겁니다. 자, 근데 요 각하 후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했다면요. 자, 이거는요. 요 최초 소 제기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추심금 소를 제기한 요때 비로소 시효 중단되는 게 아니라 소 제기를 했다가 각하가 되면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최초 소 제기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B가 C를 상대로 소 제기해서 각하됐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추심금 소를 제기하면 요때 최초 소 제기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추심 후의 절차를 보면은요. 압류 추심 명령을 이제 받았어요. 이렇게 압류 추심 명령을 받으면요. C는요. 이 추심 명령 받은 요 A에게 변제하면 이게 이제 소멸되는 거야. 요 채권이 소멸이 된다. 피압류 채권이 소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심 명령이 경합된 경우라도 16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채권자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요. 뭐 A만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D도 받았다. 그러면 C는요. 아무에게나 선택해서 변제하면 됩니다. 왜? 추심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선택해서 변제하면 돼요. 만약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공탁을 요청했다면 이때는 의무 공탁입니다. 선택해서 변제할 수가 없어요. 자, 추심 신고와 변제 충당을 보면은요. 만약에 A가 추심을 했다 이거야. A가 추심을 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그냥 충당하면 됩니다. 자기 채권에 충당을 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 요구가 있으면요. 뭐 D라는 채권자가 또 경합되는 상태다. 그럼 이제 공탁을 해서 이거를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요. 그러면 이때는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집행법원에서 집행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6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요. 자, 압류 채권자가 이제 이게 추심을 한 거예요. 추심을 이제 언제 했냐면은 2013년 4월 16일에 이렇게 추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D라는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해 가지고 4월 18일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A가요. 이제 23일 날 4월 23일에 추심 신고를 한 겁니다. 순서를 보면은 먼저 이렇게 추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압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A가 4월 23일에 추심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압류한 이후에 추심 신고를 했으니까 A가 이거를 공탁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A가 요거를 추심을 하는 순간 요 채권은 소멸해 버립니다. 피압류 채권은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D의 가압류는요 없는 채권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거야. 따라서 이 경우는 추심 신고가 비록 가압류 효력 이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압류 채권이 이미 소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탁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충당의 방법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명령입니다. 자, 전부 명령은요. 자,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1억 원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1억 원 채권이 이렇게 A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요 채권이 이렇게 이전이 돼요. 그리고 A는요, 요 B가 가지고 있었던 요 채권을 대신 가지게 되면서 그 권면액만큼은 변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 채권이 전부가 되고 이전이 되면서 그만큼은 이제 변제가 된다. 그러니까 맞바꾸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죠? 요 채권을 가지는 대신에 요 채권은 이제 변제가 돼서 없어지는 이제 그런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전부 명령은요, 이게 어떤 이제 장단점이 있냐면은 이게 전부 명령을 받으면 이 채권이 이렇게 이전이 돼 버려요. A의 채권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B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젠 B의 채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A의 채권이 돼 버린 거예요. 따라서 B의 다른 채권자가 추가로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채권은요, 이전된 이 채권은 A가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가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채권에 대해서는 A만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A가 전부 명의를 받는 순간 이걸 소멸해 버려요. 소멸해 버립니다. 만약에 전부를 받았잖아요. 근데 C가 무자력이잖아요. 그럼 그 고스란히 위험 부담은 A가 지게 되는 겁니다. C가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 A는요, 못 받는 거죠. B에 대해서는 소멸했잖아요, 채무가요. 그러니까 B의 다른 부동산이 발견돼도 이거는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부 명령에 보면 의 부분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 보면은 굵은 글씨로 쓴 거 보면은 평등주의에 대한 애외죠. 그리고 제3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에 불이익이 요 전부 채권자에게 온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채권 집행이 이렇게 추심 명령과 이제 전부 명령으로 이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채권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추심, 전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에요. 제3채무자의 자력이 있다라고 하면 전부 명령이 효과적입니다. 근데 제3채무자의 자력을 믿기가 어렵다,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안전한 추심 명령이 좋습니다. 자, 전부 명령의 특별한 요건을 보면은요, 권면액을 가져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전부 되는 만큼 이게 A에게로 이전되는 만큼 이게 소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이 권면액이 있어야 얼마가 변제되는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권면액이 있어야 되는 거고 권면액이 있다면은 이 채권이 장래 채권, 족고무 채권 그거를 묻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양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부에 의해서 이전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게 양도금지 특약을 하는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합의로 강제 집행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거를 채권 양도 금지 후 합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부 명령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18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요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라면요, 전부 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 요 채권이 전부가 되면은요, A만 요 채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른 채권자가 경합이 되고 있다면 이거를 A만 권리 행사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될 당시에 경합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될 당시에 다른 채권자가 경합되는 상태였다 그러면 전부 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깨끗할 때, 경합되지 않을 때, 그때만 전부 명령이 효력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부 명령에서는요,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 요구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평등주의 원칙상 전부 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에서는요. 그리고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명령이 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서 경합이 없었다면 그건 전부 명령이 유효한 거예요. 깨끗한 거니까.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를 했어도 그거는 묻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 명령이 무효인 것이지, 이게 A의 집행채권이 1,000만 원, D의 집행채권이 1,000만 원, 집행채권 합이 피압류 채권액보다 적잖아요. 이거는 압류가 중복된 것이지 압류가 경합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A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이득을 얻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부 명령이 유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 명령은 무효입니다. 그 이후에 이게 A가 집행채권 1억으로 압류 전부 명령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D가 이미 1억 원으로 이제 뭐 압류를 해놓은 상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압류 전부 명령은 이제 특히 이 전부 명령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압류가 경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효력이 없는 것이지 D가 이 압류를 뭐 취하했다 이거야. 라고 해서 전부 명령 효력이 다시 부활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야. 전부 명령의 효력이 없다. 그 이후에 이게 압류 경합이 해소돼도 여전히 전부 명령의 효력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류가 경합된 상태의 전부 명령 이게 무효라는 것이지 압류 효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압류 효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거기 있는 내용들은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18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부 명령이 압류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냐, 그래서 무효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문제될 때가 있는데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에 대해서 5천만 원의 보증금 이제 채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A가 이제 요 2천만 원으로 이제 가압류를 한 겁니다. 요 채권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B가 3천만 원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압류 전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요, 집행 채권의 합이 피압류 채권하고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압류 경합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채권이 더 커야지 되는데 이 경우는 더 큰 건 아니니까 이건 압류 경합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압류 전부 명령의 효력은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임대차가 종료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뭐 차임 상대 부당이득 이런 게 공제가 되고 나니까 3천만 원이 됐다. 이게 3천만 원 임대차 보증금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우리 대법원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자, 어쨌든 전부 명령이 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압류 경합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전부 명령 효력은 있다 이거예요. 전부 명령 효력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보증금이 작아진 거 가지고 전부 명령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서 경합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B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2천만 원 가압류가 됐고 나머지 요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압류 전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와 실무의 입장입니다. 자, 2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송달에 보면은요,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전부 명령의 경우에는요, 일단 확정되어야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확정이 될 걸 기다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명령을요.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다 송달합니다. 네, 이렇게 압류 네, 전부 명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건 당연하고요. 요 B에게도 송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B가 그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즉시 항고를 하면 즉시 항고가 끝나면 확정이 되는 거고요. 즉시 항고를 안 하면 일주일 기간이 지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확정을 위해서는 B에게도 송달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명령의 요건 중에는 요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필요하다는 거.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당연히 필요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필요한 게 전부명령 확정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불복은 이제 즉시 항고의 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효력을 보면은요. 전부 명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1억 원 채권이 이렇게 A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권리 이전효예요. 그리고 이전된 만큼 소멸이 돼요. 변제가 됩니다. 변제효입니다. 그리고요. 20페이지 보면은 일단은 이 전부명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확정이 되면 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소급한 시점에서 이게 변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부명의 소급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고 20페이지 쌍가로 2번에 보면은 피전부 채권의 이전. 그래서 이 채권이 이제 이렇게 이전이 되는데 이렇게 이전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집행 채권의 이제 어떤 부존재라든가 소멸 이거는 전부 명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툴 수도 없어요. 요 집행 채권에 대한 거는요. 이거는 B가 이제 청구 이의로 다툴 수 있는 것뿐이지 전부 명령에 대해서는요. 그거를 요 집행 채권에 관한 걸 가지고 제3채무자가 다툴 수는 없습니다. 자, 변제의 효력. 그러면 요 1억 원이 이렇게 이전이 되면 이거는 변제 받은 걸로 봅니다. 근데 A가 이렇게 1억 원을 이전받고 나서 보니까 무자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A의 위험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존재하는 줄 알고 이렇게 전부 명령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채권이 부존재한다 이거예요. 불성립했다 라고 했다면은요. 그럼 이전된 게 없잖아요. 그죠? 이전된 게 없으니까 요 변제에 의해서 소멸됐던 요 채권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채권이 존재는 해야 돼요. 이전된 채권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은 걸로 밝혀지면은요. 그럼 변제효도 없어져 버리게 돼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전무명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 C에게 권리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전부금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합니다. 패소를 하면 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밝혀져서 요 채권이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금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B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거 받았다. 근데 요 채권이 부존재한 게 밝혀지면 전부금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 일단 받아야 돼요. 받으면 요 채권이 부활을 해서 B의 다른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의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은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대응할 수 있었던 사유를 가지고 다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괄호 안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어떤 1,500만 원 이제 채권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뭐 갑이 을에 대한 이렇게 1,500만 원 채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A가 1,000만 원 채권에 의해서 이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B가 다시 1,000만 원 채권에 의해서 이거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자, 보세요. 압류 전부 명령이 이제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압류가 경합된 상태가 아니었죠. 이거 B가 압류하기 전이니까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요, 이게 A에게 그들이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요 500만 원만 남는 거예요. 1,000만 원은 그냥 A가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된 거 A에게 요 1,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A에게 그대로 이전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500만 원만 남은 거니까 B가 압류 추심 명령 받은 거는 요 5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압류 전부 명령이 먼저 있었다면 그 전부 명령 받은 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냥 A에게 이전돼 버리는 거예요. 요 채권이 A에게 이전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요 B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꾸로를 보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이렇게 1,500만 원 채권이 있는데요. 자, A가 1,000만 원 채권에 기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가 또 1,000만 원 채권에 기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압류 경합 상태죠. 집행 채권에게 합이 2천만 원이고 피압류 채권은 1,500만 원이니까 요 전부 명령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압류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500만 원에 대해서는요.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 A의 압류 추심 명령과 B의 압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이거를 추심을 한다? 그건 이제 공탁을 해야 돼요. 공탁을 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절차를 보면은 채권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은요, 필수적인 건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배당을 하게 되는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공탁이죠. 제3채무자가 뭐 권리 공탁이든 의무 공탁이든 그렇게 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심권 행사의 경우, 그래서 이거를 추심을 한 사람이 추심권자가 다른 압류가 경합이 되는 상태다. 그러면 그거를 공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당이 됐을 때 어떻게 배당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B에 대한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갑이 이렇게 1,000만 원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을이 이 1,000만 원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병이 이거에 대해서 500만 원 채권에 대해서 이제 또 압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을의 이 채권 양도는요, 갑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이 이렇게 1,000만 원이 양도된 이후에 병의 압류는요, 이거는 없는 채권에 대한, 이제,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을의 채권이 된 다음에 압류기 때문에 이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갑과 을만 놓고 보면 되는데요. 갑의 1,000만 원 채권이 갑의 1,000만 원 채권이 먼저 압류가 됐기 때문에 다 압류가 된 상태에서 채권 양도를 받은 거니까 이거는 압류의 처분 금지에 반하는 채권 양도가 돼서 갑에게 1,000만 원을 다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당은 어떻게 되는가? 갑이 1,000만 원을 다 배당을 받습니다. 자, 만약에 이 경우에 갑의 채권액이 5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느냐? A가 B에 대한 이렇게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갑이 500만 원으로 이제 압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 이렇게 1,000만 원을 이제 양도를 받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병이 500만 원으로 이제 압류를 했잖아요. 이 병의 압류 효력이 없어요. 왜? 을이 양도 받은 이유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갑에 500만 원 압류가 돼 있는데 을에게 채권 양도가 됐으니까요. 500만 원 압류 안 된 범위 내에서는 양도를 받는 겁니다. 그죠? 유효한 거예요. 을의 채권 양도가 유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압류하고 이제 저촉되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갑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500, 500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2번을 보겠습니다.
자, A가 B에 대한 이런 1,0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이제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가압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을이 채권 양도를 받았는데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병이 500만 원으로 이제 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정이 500만 원으로 이제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배당이 이루어진다. 뭐 배당이 이루어지려면 이거를 뭐 B가 공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요. 공탁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1,000만 원을 이제 배당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자, 일단 요 채권 양도가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채권 양도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갑에 500만 원 압류, 그거 압류되지 않은 범위 있잖아요.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압류가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먼저 을에 500만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 중에서 갑이 5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압류를 해놨으니까 나머지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저축되지 않으니까요. 이 700만 원 채권 양도 중에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요, 유효하게 양수를 한 거예요, 을이요. 을이 유효하게 양수를 했다. 그 다음에 을이 이제 양도받은 요 7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뭐 유효하지만, 그러니까 갑에 압류하고 저촉되는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가압류와 저촉되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갑이 우선합니다. 갑이 이제 우선해서 갑이 배당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가 되지 않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는요, 갑과 병과 정의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입니다.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요, 순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갑, 병, 정이 채권에게 비례해서 이 300만 원을 안분합니다. 그래서 갑, 병, 정이 100만 원씩 배당을 받습니다. 결국 갑은요, 요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을은 500만 원, 가압류 저촉되지 않은 채권 양수 받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게 되고, 병과 정은 100만 원 범위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 배당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은 채권 집행에 있어서도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배당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채권 배당에 있어서는 채권 양도하고의 관계가 많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 정도는 조금 참고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채권 집행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